수업 시간에 이미 완료했지만 9반 10반 아이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대로 안 들었던 아이들, 그리고 복습하고 싶은 아이들 덕분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의열투쟁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의열단이랑 한인애국단 관련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은 인물이 되게 많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교과서 166, 167페이지 참고해서 빈칸 채우고요. 프린트물은 어디에 있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어디에 놨냐면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놨지. 선생님이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놨으니까 제대로 수업 듣도록 합니다. 오늘은 의열단이랑 한인애국단 살펴볼 건데요.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는 김원봉이라고 하는 인물이 조직했고요. 멤버는 여러 명입니다. 한인애국단 같은 경우는 이봉창, 윤봉길, 유상근, 최은식 등 인물이 있지만, 한인애국단은 봉 들어가는 멤버 2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열단이라고 하면 일제 요인과 친일파 처단, 식민 통치 기관의 파괴를 목적으로 결성되었어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던 해이죠. 1919년 11월에 김원봉, 윤세주 등이 만주 길림에서 결성합니다. 원봉. 햄이 이야기했지요. 독립운동 관련해서 원봉 있고 두봉 있고 세봉이 있다는 거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김원봉이 결성했습니다. 비밀 조직이고요. 무정부주의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무정부주의라는 말은 정부라는 조직이 필요 없다라는 단체인데요. 조금 복잡하지만 그냥 무정부주의적 성향을 가졌다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들은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아서 활동했습니다.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이 글은 생각보다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신채호라는 인물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왜 독립운동을 하지 않을까? 신채호라는 인물은 신채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독립운동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감한 또는 실력을 갖춘 중요한 인물이 일제 요인이나 친일파 또는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하거나 죽이면 일반 민중들도 똑같이 따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요인이나 친일파 또는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하도록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제 요인 처단과 식민 통치 기관 파괴 등에 주력하게 되는데요. 조선혁명선언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민중의 폭력적 혁명이에요.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이 의열단은 3.1운동처럼 평화롭게 만세만 부를 것이 아니라 민중이 직접 폭력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글을 보면 신채호 선생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안에 강도 일본이래요. 강도니까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민중의 폭력적 혁명, 이 글이 나오면 무조건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임을 알아야 합니다. 민중의 폭력적 혁명, 평화로운 혁명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주요 사람을 죽이고 모두가 죽여서 모두가 나서서 죽이자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못하면 살지 않으리라, 일본을 구축하지 못하면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구호를 가지고 전진하면 목적을 관철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핵심 내용은 뭐라고요? 민중의 폭력적 혁명이라고요. 민중의 폭력적 혁명. 이거 진짜 꼭 알아야 합니다. 민중의 폭력적 혁명. 이걸 보면 뭐다? 조선혁명선언이다. 이것을 지침으로 활동했습니다. 의열단 4대 목표, 5가지 파괴 대상, 7가지 암살 대상을 지정했어요.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친일파, 조, 광복, 계급 타파, 평등한 토지 소유,
파괴 대상으로는 조선 총독부, 동척, 매일신보, 경찰서, 중요기관, 암살 대상은 이렇게 해서 활동해 나갑니다. 멤버들을 볼게요. 박재혁이라는 인물은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고요. 김익상이라는 인물은 조선총독부에, 김상옥이라는 인물은 종로경찰서에. 영화 암살의 첫 번째 장면에 시가지에서 총격신이 나오는데요. 그 영화 암살의 처음에 총격신의 그 주인공이 이 김상옥 의사를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남자현이라는 인물은 조선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지만 미수하고 마는데요. 그래도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점은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요.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이 맡았던 역할입니다. 나석주라는 인물은 조선 식산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합니다. 이거 알아야 해요. 이거 각 인물이 어디에 던졌는지 좀 구체적으로 매칭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복잡하게 폭탄을 많이 던졌다고 우리가 욕할 것이 아니라 힘든 와중에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셨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폭탄을 던졌는지 정도는 기억하고 암기해 줬으면 하는 선생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열단은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폭탄을 던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민중들이 따라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민중들은 움직였나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의열단은 방법을 선회합니다. 의열 활동만으로는 독립이 어렵다고 판단해서요, 중국의 황푸공관학교에 입학해서 정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30년대 독립운동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합니다. 조선혁명간부학교. 그리고 중국 관내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한 민족혁명당을 설립하는 것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이 의열단의 활동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이 그 황푸공관학교, 이것도 국민당이 세운 학교거든요. 다녀왔습니다. 황푸공관학교 2년 전에 갔다 왔는데 젊은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보겠습니다. 이거는 남성과 여성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잘 모르는 아이들이 선생님 요즘에는 여성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역차별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남성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는 훈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14,000명인데요. 여성은 272명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성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독립운동 했습니다. 여성 2,700명이 있는데요. 포상은 10%밖에 받지 못했어요. 자료가 부족하거나 행적이 확인되지 않아서 제외된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이들은 어떤 식으로 독립운동을 했냐면 치마 속에 군 자금을 숨겨서 압록강을 건넜고 태극기와 서류를 감춰서 운반하고 군수물자를 보자기에 싸서 운반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여성들도 참여했어요. 적극적으로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성과 여성이 다를 수 있나요? 같겠지요.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너무 남성 중심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독립운동가도 남성 중심으로만 생각한 경향이 많았고요. 우리가 남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알고 기억했으면 하는 게 선생님 바람입니다. 이게 의열단의 끝이고요. 이제 한인애국단 살펴볼게요. 한인애국단은 복습하면서 갑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위기를 맞습니다. 왜? 연통제와 교통국이 일제에 발각되면서 와해되고요.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면서 이승만이 탄핵되고 조직이 개편됩니다. 점점 임시정부가 폭망하게 되죠. 그리고 만주사변으로 인해서 독립군의 사기가 떨어졌고요. 만보산 사건으로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의 감정이 악화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구가 조직해요.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고 독립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31년에 한인애국단을 조직합니다. 멤버로는 봉을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봉 이분입니다. 이봉창 의사예요. 32년 1월 도쿄에서 일본 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집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말아요. 버트 일본에 큰 충격을 줍니다. 일본은 이 사건을 다룬 중국 신문의 내용을 빌미로 상하이를 기습 공격하여 점령합니다. 이것을 상하이 사변이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이 그냥 읽었네요. 정신을 팔리는 바람에. 보면 일본 왕한테 이봉창 의사가 폭탄을 탁 던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폭탄이 터지지 않아요. 폭탄이 터지는데 선생님 지금 말이 꼬였네요. 미안해요. 편집은 하지 않겠지만 지금 정신을 멍 때렸습니다. 말하면서. 보면 그냥 읽기만 했어요. 미안해요. 네, 한인애국단 단원에는 봉자가 들어가요. 이봉창, 윤봉길. 첫 번째 이봉창 의사인데요. 32년 1월에 도쿄에서 일본 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집니다. 근데 마차가 여러 개였어. 그래서 일본 왕이 타 있는 마차에 안 던지고 다른 마차에 던져가지고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일본한테 큰 충격을 주거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건을 중국 신문이 다룹니다. 뭐라고? 안타깝게 일본 왕이 죽지 못했다고. 그래서 일본이 이것을 핑계로 상하이를 공격해요. 중국에. 근데 누가 이기냐면 중국의 상하이를 공격하는데 일본이 이깁니다. 일본이 정말 그 당시에 동아시아 최고 군대라고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했었죠. 일본이 당연히 중국을 이깁니다. 이봉창의 선서 기가 막혀요.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계를 도력하기로 맹세하나이다. 대한민국 13년. 대한민국 원년이 1919년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1년이 1919년이니까 여기는 1931년입니다. 12월 13일 선서인 이봉창 이렇게 남겨놨네요. 두 번째로는 윤봉길 의사인데요. 아까 방금 이봉창 의사가 폭탄을 던졌잖아. 그래서 상하이를 점령했잖아. 그래서 일본이 상하이 점령 기념과 일본 왕 생일 파티를 합니다. 우리 조선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해줘야죠. 선물을 해줍니다. 뭐로? 폭탄으로요. 32년 4월 29일에 폭탄을 던집니다. 누가? 윤봉길 의사가. 기가 막힙니다. 이거 윤봉길 의사가 이때 기념식에 준비물이 있었어요. 그 준비물은 바로 도시락. 도시락을 싸들고 갑니다. 도시락 폭탄을 제조해서요. 하나는 폭탄 도시락 모양이고 하나는 물병 모양이에요. 챙겨서 입구에 들어갑니다. 근데 입구 컷 당해요. 너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 너 중국인 아니야? 라고 할 때 윤봉길 의사는 일본어를 정말 잘했대. 정말. 일본어 진짜 잘하셔가지고 그 일본어를 막 하면서 야, 나 일본인이고 나 지금 도시락도 챙겼는데 니네가 지금 나 입구 컷 하면 되냐? 라고 엄청나게 불같이 화내셔서 입구 컷을 이겨냈대. 그리고 일본인이 가장 국뽕에 차오를 때 윤봉길 의사는 폭탄을 던집니다. 그때는 바로 언제냐? 바로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일본 국가가 울려 퍼져서 하이! 일본들이 다 경례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윤봉길 의사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도시락 폭탄을 던진 게 아니라요. 물병 모양의 폭탄을 던져요. 이게 더 던지기 쉽거든. 그래서 탁 던집니다. 단상 위에서 빵! 터져요. 그래서 정말 그 전쟁 승리 기념이잖아. 전쟁 승리하는데 위대한 업적을 세웠던 사람 일본인들이 정말 많이 죽습니다. 이 폭탄이 제대로 터져가지고 대성공을 거두어요. 엄청 군공이 있던 사람은 이제 궁예처럼 눈 한쪽이 멀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쪽 눈은 없이 살고요. 어떤 일본 항복할 때 사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다리가 잘립니다. 우리 윤봉길 의사가 선물해 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 폭탄을 터뜨리고 자살하려고 했지만 도시락 폭탄은 터지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근데 운이 좋은 거죠. 물병 모양의 폭탄이 안 터졌으면 정말 안타까웠을 텐데. 예,
많은 일본군 장성과 고관을 살상시킵니다. 결과는 당연히 어그로가 제대로 끌렸어요. 국내외에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일본은 다른 나라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조선 사람들 우리 일본의 지배 너무 좋아한다 라고 개소리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윤봉길 의사가 이렇게 폭탄을 던지면서 일본의 말들이 거짓말인 게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크게 중국인에게 큰 감명을 줍니다. 선생님, 그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 가면, 홍커우 공원이에요. 홍커우 공원. 적어두세요. 이거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인이라면.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졌고, 선생님 상하이 홍커우 공원 갔다 왔어요. 윤봉길 의사 옆에 사진도 찍었네요. 홍커우 공원, 윤봉길 의사가 이제 폭탄 던졌을 것이라고 하는 곳에 비석도 있고요. 선언문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살약하는 적의 장수를 도력하기로 맹세하나이다. 대한민국 14년 4월 26일 선서인 윤봉길 한인애국단원 앞. 이런 선언문을 남겼네요. 글씨만 봐도 선생님은 국뽕에 차오릅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한인애국단 매헌이 윤봉길 의사의 호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집을 떠날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장부 출가 생불환. 장부가 큰 뜻을 품고 집을 나섰을 때 뜻을 이루지 못하면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남기고 떠나십니다.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계 이야기는 알고 있나요? 김구랑 윤봉길 의사랑 마지막 폭탄을 던지는 날 식사를 합니다. 윤봉길 의사가 김구 선생님 시계를 보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시계가 많이 낡았네요. 제 시계는 새 거니까 저 시계랑 바꿔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아니 자네가 새 거 쓰지 왜 나랑 바꾸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윤봉길 의사가 뭐라고 하시냐면 정말 감동 깊은 말입니다. 선생님, 저 시계는 이제 2시간만 가면 됩니다. 선생님은 오래 차셔야 하니까요. 저는 2시간 뒤면 이 시계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계 바꿔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있어요. 방금 이야기는 어디에 있냐면 그 백범일지, 김구의 백범일지에 써 있습니다. 이 시계는 선생님 말씀대로 6원을 주고 산 시계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니 제 것 타고 바꿉시다. 제 시계는 1시간밖에는 쓸 데가 없으니까요. 김구의 낡은 시계를 받은 윤희사는 폭탄을 건네받고 의거 현장으로 떠납니다. 이러한 윤봉길, 일본이 복수하겠지요. 당연히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진 날짜랑 시간을 같은 날에 사형을 시킵니다. 근데 어떻게 죽일까요? 윤봉길 의사한테 가장 치욕스럽게 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업 시간에 막 고문을 한다든지 뭐 사람들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죽인다든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더 치욕스럽게 죽여요. 어떻게 죽이냐면요. 윤봉길 의사의 눈을 가립니다. 하얀 천으로. 그리고 딱 총 한 발로 죽여요. 총 한 발로 죽이는 게 왜 치욕적일까요? 선생님 이 사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속상합니다. 일본 너무 점점 싫어요. 하얀색 천에 총 한 발로 죽여서 윤봉길 의사의 피로 일본 국기를 만들면서 사형을 시행합니다. 너무 치욕적이겠죠. 윤봉길 의사의 피로 일본 국기를 만드는 일본의 치밀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그냥 길가에다가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는 곳에다가 묻어둡니다. 해방된 이후에 김구는 45년 8월 10일 이후에 김구는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찾고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일본 가나가와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찾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윤봉길 의사의 유해가 서울에 있어요. 진짜 이것은 감명을 줍니다.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는 중국 백만대군이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인 청년 1명이 이루어냈다라고 하면서 중국 국민당에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국민당이에요. 하지만 일본의 감시와 탄압을 받아서 일본과 임시정부의 술래잡기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사람이 사인하잖아요. 사인할 때 그 발 쩔뚝쩔뚝 목발 짚고 옵니다. 윤봉길 의사가 선물로 다리를 잘라버려가지고 그렇게 오게 됩니다. 장건상의 증언을 보면 볼 수 있어요. 임시정부가 폭망했을 때 윤봉길 의사의 활약으로 임시정부가 활력을 다시 되찾게 됐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32년에 유봉창과 윤봉길의 의거, 특히 윤 의사의 의거가 있기 전에는 장제스가 임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았대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국민당의 장제스가. 하지만 윤 의사의 의거를 보고 장제스가 전적으로 돕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윤봉길 의사 죽기 전에 아들에게 글을 남깁니다. 너희들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잘 순을 부어놓으라. 너희들은 아버지가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다.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만 계셔도 훌륭한 인물이 된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맹자, 나폴레옹, 에디슨 다 어머니가 잘 키웠다. 아버지는 없었지만 너희 어머니는 그런 훌륭한 어머니니까 너네도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남기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고생했어요.